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안녕하세요. 부포인트 90년대 베스트셀러 시리즈. 오늘은 최단기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인데요. 이 책은 30여 년 전에 출간돼서 많은 젊은이들의 시야를 세계로 넓힌 책입니다. 그때는 세계로 나간다는 생각이 몇몇 분야나 직업군에서나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는데요. 해외여행도 이제 막 자유화된 상태였죠. 이 책의 저자 김우중 회장은요, 1999년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으로서 대우실업에서 대우전자로 대우자동차 등을 이끈 재벌 총수였습니다.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기획재정부, 당시에는 부흥부에서 일하다가 대학 시절 장학금을 준 한성실업에서 7년간 무역을 익히고 1967년에 대우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수출만으로 초고속으로 성장시켜서 대우 신화라는 신조어와 셀러리맨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는데요. 1983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3년마다 수여하는 이른바 기업인의 노벨상인 국제기업인상을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세계경영이라는 기치로 신흥시장 진출에 나서서 대우를 개발도상국 기업 중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자문위원이기도 했던 그는 외환위기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에는 대우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은 우리나라의 대표 탑3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이면서 여러 명언들이 실려서 젊은이들에게 패기와 비전, 도전을 독려하는 책인데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용을 더 보강해서 2017년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책의 목차는 개정판 서문 1부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2부 더불어 사는 세상, 3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4부 해외 사업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중에서 저자는 꿈은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다. 키는 매우 작고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키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인생은 키가 없는 배와 같다. 키가 없는 배가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말듯이 꿈이 없는 젊은이, 꿈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휘청거리다가 좌초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풀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창립한 후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품질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꿈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대우조선소의 도크, 부산 봉제공장 규모, 섬유 판매량도 세계 기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편에서 김우중 회장은 자신이 낙관론자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싸움과 사고가 있었지만 포기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는 타고난 낙관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가능한 계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안 될지도 모른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큰 사업가로서의 제격이 아니며 사업가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불쏘시개로 삼아 하나에서 열을 만들고 열이 다시 100이 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겉과 속이 똑같이 우람해지기 위해서는 생활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철학을 거창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뚜렷한 주관을 갖되 그 주관이 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쓰는 데에도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젊음 그 자체는 가능성 있는 존재지만 그 가능성에만 도취하지 말고 자기 철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기업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염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몇 해 전에는 좋았던 업종이 올해에는 나쁠 수 있고 오늘 호황을 누린 업종이 내일은 불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오늘에만 미래를 몽땅 거는 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철학으로 스스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 미래상에 걸맞는 직장을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저자의 또 다른 걱정으로는 이기심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앞다퉈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극대화된 개인 이기주의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이기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판단은 내가 한다 편에서는요. 저자가 여러 기업 인수 경험들과 성공 사례를 들면서 성공을 하려면 우선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판단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옳고 그름의 판단, 좋고 나쁨의 판단, 유익함과 해로움의 판단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조언자를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유익한 조언자로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 형제, 선배, 그리고 책도 될 수 있겠죠. 적당주의를 넘어서 라는 편에서는요. 저자가 수많은 상품을 해외 시장에 팔았을 때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마무리 문제라고 말합니다. 디자인, 품질, 가격 다 좋은데 끝손질이 시원치 않으면 가격이 깎이는 빌미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1967년 당시 배편으로 수출하던 시절 부산항에 상주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중소업체들 간의 상주원의 책임은 막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이 심했고 스치기 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각 회사의 상주원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자기 회사 물건이 부두에 도착된 것만 확인하고 가는 사람. 둘째, 부두에 도착된 물건을 확인하고 배에 실리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가는 사람. 셋째, 배에 실리는 것을 확인하고 배가 떠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중 8구 물건을 제때 실지 못하기 쉽고 두 번째 사람은 10번에 한두 번은 선적에 실패하고 셋째 사람은 확실하게 선정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가버린 첫째와 둘째 사람은 새치기를 당하는 뼈아픈 실패를 맛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당한 것보다는 철저한 것이 좋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마다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고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사 이야기 편에서는요. 100m 높이의 산을 넘나드는 도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통력을 갖게 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1m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사는 태어날 때부터 도사였거나 박사는 태어날 때부터 박사였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들은 현재의 도사, 박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훨씬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경제학을 전공한 저자 자신이 어떻게 첫 직장인 섬유회사에서 섬유에 관한 한 도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전문화의 시대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모두 했던 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했으며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고 한 가지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삶의 양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죠. 다만 지나치게 넓게 파는 데만 집중해서
깊이 파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땅을 팔 때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처음에 넓게 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삽이 들어갈 정도만 좁게 파면 결국 깊게 파지 못하고 금방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삽질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파려고 하는 주변의 땅을 넓게 잡고 파들어가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원하는 깊이까지 삽질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야의 전문가도 흔히 말하는 교양과 상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에 흠뻑 빠져야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통찰력이 생기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광고 편에서는요. 저자가 오래전 신문사에서 강연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당시 신문사 사람이 당신은 신문사를 경영한다면 어느 부분에 혁신을 추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문을 읽을 때 우선 일면 머릿기사를 읽고 다음 사회면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곳에 시사 만화가 자리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 광고를 실는다면 광고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화의 칸이 늘어나면서 만화 마지막 칸에는 광고가 실리는 것을 봤다고 해요. 이처럼 생활에서도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혁신이란 창의적인 사람이 현실을 타파하고 새롭게 바꾸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창의적인 발현은 현재 현상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현재가 최선인가? 현재가 최고인가? 더 좋게 만들 순 없는가? 새로운 방법은 없나? 이런 의문들이 잠재된 창의력을 자극하고 노력 끝에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눈으로 볼 줄 알 때 문제의식이 생기고 문제의식은 곧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혁신은 사업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나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치밀한 관찰과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 피상적인 관찰과 얕은 관심은 사소한 혁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9 to 5, 5 to 9 편에서는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 같은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따로 없고 시간만이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이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잊기 쉬운데 누구에게나 시간은 일회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돈을 함부로 쓰는 것보다 더 나쁘고 그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으로 공평한데 차이점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용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투자한 시간의 양에 따라 삶의 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젊을 때의 시간은 나이 든 사람의 시간보다 몇 배 값어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문학자였던 세네카는 시간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인생은 충분히 길다. 보람차게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일을 완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길다. 그러나 방탕과 나태 속에 낭비해버리고 착한 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재산도 엉터리 관리자가 가지고 있으면 순식간에 탕진해버리지만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제대로 된 관리자가 가지고 있으면 오래 지탱할 수 있고 그의 수단 여하에 따라서 불어나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다. 젊기 때문에 낭비해도 될 정도로 무가치한 시간이란 단 1분도 없다고 말합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을 때 시간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나중에 그 시간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카페나 차리죠 편에서 저자는 자신이 6.25를 겪음으로써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을 배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낙오자가 되지 않으며 어려움을 도전해서 이겨내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가 기회라는 말은 위기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위는 위태로울 위, 기는 기회의 기인 것처럼 위기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비관론자는 이제 끝났다고 절망할 때, 적극적인 낙관론자는 기회와 희망을 찾아 도전에 삽질을 한다는 것이죠. 모험이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대학 졸업반 학생과 나눴던 대화를 회상했는데요. 그는 졸업하고 취직할 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대우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 많이 주고 자기 시간 많은 외국인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하고 모은 돈으로 카페나 차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카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너무 현실 안주적인 면에 염려가 됐다고 말합니다. 세장의 새는 편안하고 추위 걱정 없지만 정작 새들은 세장의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비록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녀야 하고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하지만 드넓고 푸른 하늘을 누비며 마음껏 날아다니는 자유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젊은이로서의 특권인 실패할 권리를 잃게 되고 위기를 희망으로 뒤집는 일, 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헤집고 다니는 기회를 못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무대는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하루 저녁 두 끼 식사,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으므로 내가 말한다. 생각대로 되는 세상, 으뜸이 되라. 뿌리 깊은 나무는 손을 쓰면 반칙이다. 우리의 본적은 대한민국, 사회라는 책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 더불어 사는 세상, 버는 재주, 쓰는 재주, 행복의 척도, 이름의 무게, 땅에 떨어진 밥은 아무도 먹지 않는다. 소유냐, 성취냐, 창조적 소수의 힘, 주인의식과 머슴의식, 잠자는 천재를 누가 깨울 것인가, 말, 행동, 그리고 유행, 세계 경영의 꿈, 해외 사업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이런 주제들로 자신의 경험담과 사례들 그리고 인생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개정판 서문에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역시 한 가지뿐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누비며 우리 세대보다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가기 기대해 본다. 개정판 서문을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저자 김우중 회장은 젊은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0년 가까이 개정판으로 나올 만큼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